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세상살이 이렇게 해나가면서요, 어떤 분야에서 달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일에서 그렇죠. 그런데요, 사랑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익숙하지 못하고 서툰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과의 아주 치열한 사랑 끝에 그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했거나 뜨뜻미지근한 애매한 연애 상황이거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거나 다 서툰 듯한 태도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도 사랑의 달인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문적 성찰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호모 에로스란 제목의 책으로 일종의 사랑학 저서를 내신 분을 모시고 바로 그런 탐구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네, 사랑의 인문학 고미숙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 잠시 후에 갖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래로 줄기차게 토론하는 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입니다. 오늘 사랑의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시간이 글쎄요, 싱숭생숭한 시간이 될지 또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를 시간이 될지 저도 잘못 궁금합니다. 흔히 우리가 고전 평론가 이렇게 부르시는 분인데 고미숙 박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달인이셨군요. 아닙니다. 사랑의 달인이 되고 싶었죠. 고 선생님이나 저나 사실 연배가 좀 비슷한 그래서 아마 청소년기에 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저는 그 제목만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정말 기술 가르쳐 주는 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심오한 철학서였었어요. 지금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생 연배에 접어들면 아마 그건 제목 때문에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 롤랑 바르트의 이제 사랑의 단상, 그 책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아주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호모 에로스, 그 전에 또 호모 쿵푸스 그래서 공부의 달인 이 책을 쓰셨고요. 이 책의 제목이 그 책의 핵심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이 호모 에로스 이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의견의 집약인 것 같은데 일단 호모 에로스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호모 쿵푸스가 쿵푸하는 인간.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공부하는 존재인데 그 공부를 몸으로 한다. 그래서 쿵푸스가 됐는데 이 쿵푸는 저 중국 무술 이게 아니고 중국어로 발음되는 공부 그것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에로스는 뭐냐면 인간이 모두 에로스적 충동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에로스가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에로스를 어떤 삶의 근원적인 힘으로 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랑을 통해서 존재의 자유와 어떤 행복을 추구해 간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붙인 겁니다. 예, 호모 에로스도 좋은데 호모 에로티쿠스 했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문쩍 들긴 좀 드는군요. 야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사랑에 대해서 지금 야하다고 표현하신 바로 그 부분과 가장 숭고한 정신적인 어떤 영역으로 삼는 것, 이 두 가지가 교차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 가운데 출발점으로 제가 첫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 질문이 이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갖는 게 아니라 입장에 따라서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하는 거죠. 아주 통속한 얘기를 하면 이제 동일한 사랑에 대해서 남의 경우는 아주 비난을 하고 자기가 동일한 행동을 할 때는 아주 옹호를 하고 로맨스고 낭만적으로 로망이다 멋지다 이렇게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을 또 막 비난하고 싶어 하고 타인을 윤리적 잣대로 재단하고 이런
그 마음의 이상한 이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사랑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 이중 감정, 이중 잣대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걸까요? 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어떤 카오스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또 사회적으로 그런 식의 이분법을 굉장히 또 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사랑, 불멸의 사랑을 많이 꿈꾸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그걸 하고 싶진 않아요, 절대로. 내가 영원히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걸 원하진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주기는 또 바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거기에 또 첨가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혼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혼돈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인 힘인데, 이거를 다시 그런 이제 아주 이중잣대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 카오스적인 힘을 그냥 소모하고 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불멸의 사랑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그러고 싶지는 않다 하는데, 사랑이 아직 추상적인 단계였던 제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아주 명확히 기억이 나요. 중학교 시절인데 일생 동안 한 사람만을 사랑하리라. 굉장히 그게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사람만 사랑하긴커녕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오는 동안. 그러니까 못한 거죠. 네.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역시 욕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면서 생겨나는 숱한 문제점들, 그리고 감정이 지속되지 않고 감정은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표현이 사랑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유통기한이 있죠. 또는 유통기한이 있다, 이런 말들 쓰는 것 말이죠. 근데 영화 봄날은 간다. 너무나 명대사가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라고 네. 책에도 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의 마음. 아니, 그렇게 이제 나약하고 뭐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듯이,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어떤 그런 그 순환과 또 생사의 변환 속에 있듯이 사랑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사랑답다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 간에 가장 충만했던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건 그건 미몽이군요. 꿈이군요. 불가능하고, 그거는 굉장히 비극이죠, 사실은. 싹 텄다가 충만했다가 또 무르익었다가 다시 이제 어둠 속에 잠기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멸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불멸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반대쪽의 얘기를 갑자기 팍 전환을 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요즘 세태라는 말을 사실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공자님 시대에도 했습니다. 요즘 세태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어떻다는 건 요즘은 상당히 비속화됐고, 과거는 이제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로 이제 삼는 마음가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태라는 말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소설가 정희연 씨가 쓴 작품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든지 나의 달콤한 도시라든지, 또 자꾸 드라마나 영화를 예를 듭니다만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소위 시크한 사랑, 그때 물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현실적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마음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취했다가 버렸다가 하는 그런 물신화된 자본주의화된 이 사랑의 어떤 그 세태, 사랑의 어떤 방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뭐 굉장히 안쓰럽죠. 그러니까 소위 뭐 쿨한 사랑, 그래서 뭐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취했다 버렸다를 하는데, 그게 절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에서 신체가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낭만적 사랑과 사회를 보고 정말 요즘 세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연민을 갖게 됐어요. 청춘을 이렇게 황폐한 사랑으로 보내면
그러면 이제 청춘이 지나고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대체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세대가. 예,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삶을 거기서 그냥 그 대가로 치르는 그런 거를 쿨하다, 뭐 그리고 선수다, 뭐 그리고 뭐 작업의 달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사실 굉장히 역겨우면서 안쓰러웠어요. 예. 존재가 이렇게 그 사막화되는데, 근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가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들도 되게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성들의 성적 매력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아주 짧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또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것에 대한, 다른 식의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서 늘 마음으로 외로움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 계산은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TV나 매체에서 끊임없이 그걸 주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그 게임을 또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고전적인 사랑에 대한 태도와 현재 흘러가는 추세의 이 넓은 갭, 여기에 대해서 새삼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숙 선생의 책 얘기를 잠깐 좀 들어오겠는데, 이 호모 에로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이 책은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사랑론이며 또 그것을 토론한 책들이 많이 있어도 이것은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또는 구원한 얘기라기보다 지금 이곳의 현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이 가장 우리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가장 빛나는 시기, 28 청춘, 그 시기. 그런데 국문학 전공자들은 슬쩍 보는데 그 완판본 춘향전에 보면 16살 소녀하고 18살 청년이 별별 방중수를 다 벌입니다. 그게 28 청춘이 옛날에. 그런데 지금의 28 청춘은 학원에 가 있는 거죠. 도서실에 가 있고. 정말 끔찍한 일이기도 한데, 28 청춘의 사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연의 리듬으로 따지면 이제 10대에 성적 어떤 그 욕망을 충족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 묶이고 학교에 안 가면 게임방에 가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장에서는 금욕을 강요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뭐 성에 관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눌러지지가 않죠. 3000년 이상 내려온 어떤 욕망의 흐름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포르노나 다른 방식으로 아주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설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배설도 이거는 몸을 아주 망치는 길이고, 금욕도 신체적인 리듬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렇게 구성된 신체들이 결혼을 한다, 뭐 어떤 연애를 한다고 할 때 그 억압과 왜곡 속에서 만나게 되니까 직접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하고는 이 성적인 어떤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가족끼리 무슨 불황무식한 성관계냐 뭐 이런 농담이 예. 그래서 생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불감증으로, 남성들은 부인하고는 정말 너무나 썰렁한 관계, 그거를 이제 권력이나 돈을 통해서 배설하는 방식으로 또 쓰고, 그래서 이제 뭐 섹스가 되지 않는 부부, 이게 굉장히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중고등학생들더러 자유로운 성생활을 보장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요. 아니, 일단 이제 우리가 사랑이나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20세기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주권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어떤 종류의 다양성도 보장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금욕 아니면 쾌락의 형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신체가 불모화하는 형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부의 테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예. 자, 이제 고민숙 선생의 전공 분야인 고전 속으로 들어가서 잠깐 이제 머리를 돌려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당송 8대가 한 분 유정원의 종수곽탁타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중국에 나무를 잘 기르는 이가 있었다. 성은 곽시요, 이름은 탁타. 등이 낙타처럼 굽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진정 나무 심기의 달인이었다. 어떤 나무건 그가 심으면 다 잎이 무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었다. 다른 이들이 그 비법을 훔쳐내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탁타에게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탁타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잘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나무의 섭리에 따라 그 본성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본성이란 뿌리를 펼쳐지려 하고 흙은 단단하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 뒤에는 건드리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며 다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탁타가 보기에 다른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뿌리를 뭉치게 할 뿐 아니라 흙을 돋워줄 때도 지나치거나 아니면 모자라게 한다.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아침에 들여다보고 저녁 때 어루만진다. 심지어 나무의 껍질을 벗겨보고 살았는지 말라 죽었는지 시험하고 뿌리를 흔들어서는 흙이 단단한지 부실한지 관찰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나무가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려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네, 나무 기르기의 달인 곽탁타의 이야기를 들어본 그 이유를 짐작하실 겁니다. 결국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있다면 곽탁타가 말한 그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고 그 본성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 아마 이런 것이어야 하는 거겠죠. 네, 그 곽탁타 이야기를 제가 특별히 강조한 거는 네. 특히 요즘 엄마와 자식의 사랑이 너무 많이 왜곡이 돼서 이제 그 점을 좀 항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엄마 또 아빠들도 거의 엄마가 됐는데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못해 이제 자식의 삶을 거의 이렇게 그 온실 안의 화초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두 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일단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네.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막 서비스를 엄청 해주는 거,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려해 주는 거. 그래서 뭐 그 아이의 친구 관계, 친구하고 뭐 있었던 자잘한 트러블, 뭐 모든 것에 다 네.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그렇게 하면 나무가 죽거든요. 네, 곽탁타가 그 바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자연의 이치를 배운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의 삶이 말라 죽습니다. 이제 사랑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이 책 제목이 호모 에로스이듯이 몸의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것.
뭐 얘기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랑의 출발점에서 그 몸을 테마로 삼은 그 근거가 상당히 아마 뭐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 이후에 어떤 철학적 관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얘기가 설명되어 있는지요? 사실 이제 인간은 육체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우주로 통하는 건 몸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 내 존재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중에 아주 가장 명확한 건 몸밖에 없다. 그럴 때 이 몸은 육체와 정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그 만남의 장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로스는 정말로 원초적인 것이라는데 다 동의한다면 이 원초적이라는 게 쾌락이라든가 성욕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신체성, 자기 몸하고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존재의 고유한 리듬을 자기가 이제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랑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펼쳐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또 이 감정이나 사랑의 육체성이라는 거는 생물학계에서도 열심히 연구하는 분야 같아요. 몸의 작동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작용한다 하는 건데, 니체가 한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안에 너를 멸망시킬 태풍이 있는가? 뭐 이 대목이요. 바로 선생님이 이제 인용하신 건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성 안에 자기 자신을 뭔가 파멸로 또는 흥분 상태로 뭐 온갖 것을 격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광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느껴질 때 바로 그 폭풍 속에 휘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폭풍이라는 게 그 폭풍은 도대체 무슨 폭풍일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폭풍 중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삶의 이제 수많은 문턱들을 넘어가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 그러고 이제 또 그 노년이라 그러고 또 언젠가 이제 죽음이 이제 그런 하나의 문턱일 텐데, 신체가 이렇게 온전하게 그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이제 사랑해, 어떤 타자를 강렬하게 내가 욕망하게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뭐 우리가 전율을 느끼고 뭐 정말 그 신체가 다 이렇게 떨리는 걸 느끼고 뭐 또 불면을 느끼고 뭐 이런 경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일상적인 어떤 감정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때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원래 그대로 있는 건 없거든요. 이 태풍을 통해서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사랑이야말로 그런 태풍이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보통은 그런 어떤 광기나 흥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그 사유된 것은 아닌가. 한바탕 이제 뭘 홍역을 치르고 나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원위치, 그리고 또 그런 태풍을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태풍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아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몇 번의 삶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대단한 기회가 되겠죠.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 존재가 태풍처럼 이게 격동하고 휘말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랑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느 시점부터인가 갑자기 아주 친숙하게 다가온 멕시코의 여성 화가가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 우리나라의 전시회도 있었고 그랬죠. 몇 권의 그녀에 대한 평전이 나온 바도 있고요. 사랑으로 인한 고통에 전생이 바쳐졌던 그녀의 모습,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프리다 칼로와 만약에 고미숙 박사가 대화를 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바로 인문학 말을 걸다 순서 만들어 봤습니다.
프리다, 어디로 가죠? 내일은 1954년 7월 13일.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일 내가 죽어도 난 오늘 외출을 해야겠어요. 당신은 오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쓰죠. 내가 거리로 나간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허무하게 했는지 마음이 아파요. 글쎄,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원래 장애를 지녔다고, 또 아이를 유산했다고 내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난 단지 나를 응시할 뿐이고, 나를 응시한 결과 내가 이제 가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치열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당신은 늘 당신을 그렸죠. 늘 당신은 혼자였고, 당신은 가장 잘 아는 주제인 당신을 그린 거죠. 고미숙 박사, 당신도 늘 당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이번 사랑학에서도 당신은 당신 내부에 숨어있는 사랑에 관한 무수한 감정들, 무수한 찌꺼기들을 모두 끄집어낸 건 아닌가요? 그래도 사람들은 당신이 디에고와의 사랑을 통해 예술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당신의 삶은 망가져갔어요. 디에고는 당신을, 또 당신의 동생 크리스티나를, 그리고 무수한 여인들을 사랑한 것뿐인데 당신은 오로지 디에고만의 사랑을 원한 게 아닐까요? 원했죠. 남편감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그만한 동지도 없었어요. 사상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는 나의 반려자였죠. 그런데 말이죠, 고미숙 박사. 나는 그때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디에고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내 생명이 끝나야만 이 고통도 함께 끝내리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끝나고 고통도 끝났어요. 프리다. 당신의 그림을 보면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은 날개를 가졌으니까 두 다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프리다, 디에고와의 사랑에서 당신은 어쩌면 승리한 게 아닐까요? 당신은 그 관계를 철저히 조망한 것이에요. 사랑에 있어 망가지고 있는 당신을 끝없이 바라보며 예술로 만든 것이 아닐까요? 참, 프리다, 알고 계세요? 팝스타 마돈나도 당신의 그림을 거액에 사갔다는군요. 그래요? 고미숙 박사, 그건 분명해요. 사랑에 있어 난 똑같이 사랑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난 비록 자살했지만 날 자살하게 한 건 디에고가 아니에요. 나의 자살은 당신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의 공허감, 환히 멸하는 데서 오는 비애를 주체할 수 없음, 그런 거라고 생각해줘요. 아름다운 것은 빨리 멸하는군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리다, 당신의 그림을 보며 전 나를 생각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분노, 나의 슬픔. 그래서 당신은 디에고와의 사랑에서 승리한 거예요. 당신은 죽었지만 당신은 당신으로 남았으니까요. 고미숙 박사, 고마워요. 그리고 고미숙 박사의 디에고는 누구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줄 거죠? 네, 고미숙 박사와 프리다 칼로 사이의 가상 대화인데, 이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어둡고 고통에 몰아넣었던 존재가 바로 그 남편 디에고입니다. 근데
맨 끝에 물어보네요. 고 박사의 디오고는 누굽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예. 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술가들 같은 이제 그런 막 격정이나 뭐 대단한 이제 그런 감정적 체험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 비교를 한다면. 근데 이제 저는 그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렇게 공부가 늘어날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랑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일과 공부한다는 일이 네.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강도 높게 결합하는 그런 체험은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럴 때는 공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니죠. 공부 자체, 그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섞여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탐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을 지속시키고 싶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라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한 거죠. 네, 일찍이 아마 그런 가르침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사랑을 치열하게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십시오라는 게 지금 고민숙 선생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좀 세부로 좀 더 들어가서요.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세태에서의 사랑법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사랑이 소비되고 사랑이 이야기되고 사랑이 오가는데 정작 과연 사랑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 분위기 속에서 고 선생이 얘기하는 건 화폐 권력으로부터의 탈출이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상품 이런 얘기는 뭐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상으로 들어가면 무슨 사회 경제 체제 이런 걸 떠나서 이 모든 것이 화폐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상이 재구성돼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관계, 뭐 친구 관계, 뭐 모든 것들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내 나름의 고유의 어떤 삶의 리듬을 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맞서게 되는 게 이 화폐화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뚫지 않으면 나는 화폐의 노예로 살거나 화폐의 척도에 맞춰서 내 몸을 그렇게 변형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뭐 정치 경제학이고 뭐고 이런 설명이 저는 필요 없이 누구나 다 너무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건 누구도 행복한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을 잠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잠식된 욕망을 구출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이제 고전 속에 고민숙 박사의 전공 속에 있는 사랑법, 그러니까 설사 지금 젊은 세대가 귀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존재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노신, 루신이라고 발음해야 정확한 명칭이 되겠죠. 사랑하되 사랑을 담지 않는 서사적 사랑이라고 표현된 게 있습니다. 루신 선생의 사랑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루시는 평생 이제 한 번 사랑을 하고 그 결혼해서 이제 10년을 살고 아이 낳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40대에 그 교수로서 20대에 이제 제자하고 사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랑이라는 게 어떤 지배적인 관습이나 뭐 그런 코드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것이라면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설 만큼 서로를 원하고 이제 교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20세기 초 중국의 그 격동의 세월에 이제 둘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편지인데 그 편지 묶음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 이 정말 특별한 사랑법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그 책을 다 읽도록 사랑한다는 말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여제자도 마찬가지고 뭐 루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서로 이제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네. 그럴수록 더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확신을 하게 돼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너는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런데 엄청 많은 시간을 쏟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루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통째로 자기가 지금 무엇을 사유하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통째로 주고받았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삶이 통째로 교감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다소는 유리된 감정 상태를 고양시켜서 막 주고받는 게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루신 선생 같은 경우는 그냥 삶 자체를 서로 네. 교환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네. 있는 거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랑에는 삶의 서사가 이제 중요하다. 내가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오고 그때 사랑은 나의 삶을 그냥 통째로 보여주고 교환하면 되니까. 예, 그런 사랑법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스피노자의 말이 인용된 게 있군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큼 신을 만난다. 아마도 사랑도 능력만큼 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될 수 있을 텐데 이러다간 오해 빚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라는 개념도 거의 화폐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네. 근데 그 원래 스피노자가 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 뭐 고전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이 상가 맺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죠,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타자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이런 게 없죠. 화폐 뒤에 다 숨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능력, 언제든지 내가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능력만큼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과 사랑을 분리해서 사고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능력 이러면 이제 전부 다 그게 어떤 물질적으로 계산되는 것만을 염두에 두게 되는 예. 것이죠. 예. 근데 그 사랑의 신비한 속성은 우리가 세속적인 각도에서 말하는 능력하고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 지금 말씀의 요지가 그건데 바로 그렇죠. 가령 갖고 있는 재산만큼 사회적 신분만큼 만약에 사랑이 따른다 그러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예, 예. 예.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고전 작품이 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 여기서 사랑의 어떤 힘, 사랑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통해 찾아보겠는데요.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한 대목을 영상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최초의 탄환이 스페인 기타를 관통하고 거기서 음악 대신에 피가 솟구쳐 나오자 내 시는 인간의 절망이 널브러진 길 한가운데서 유령처럼 서성거렸고 시에서는 무수한 뿌리가 생겨나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때부터 내 길은 다른 사람들의 길과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고독이라는 남쪽에서 민중이라는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내 보잘것없는 시는 민중에게 칼이 되고 손수건이 되어 무거운 고통으로 흘린 땀을 닦아주고 빵을 위한 투쟁의 무기가 되기를 열망한다. 우리는 그 어떤 신비도 찾지 않는다. 우리들이 바로 신비이기 때문이다. 네, 파블로 네루다의 자서전을 읽거나 그의 시를 보는 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남미에서는 뭐 길에 가는 사람도 다 안다고 하지만요. 우리 경우 그의 일 포스티노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네루다가 말하는 그 사랑이 주는 신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냥 이 현실 세계에 그 놓여져 있는 온갖 힘의 향배하고는 다른 각도의 그 거대한 사랑의 신비. 그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언뜻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고민숙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 포스티노를 보고 뭐 한 3번쯤 봤는데 3번
마다 막 이제 엄청 울었거든요. 네. 제가 거의 뭐 영화를 보고 운 경험이 없는데, 근데 그 우편 배달부와의 그런 뜨거운 관계, 존재를 다 걸고 맺는 관계, 아주 짧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힘, 네루다한테는 그게 시고, 그리고 어딜 가나 이제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에로스적인 힘이었겠죠. 그게 이제 네루다에겐 그런 거라면,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한다는 거, 이제 쿵푸가 그런 식으로 또 에로스적인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알미 주는 즐거움, 환희, 뭐 이런 것은 저는 뭐 어떤 에로스적인 것보다 강렬하다고 믿고 있고, 또 배움은 원초적으로 즐겁다. 인간의 그 본능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이다. 즐거움이 없으면 배움이 아니다. 이런 걸 설파한 그 양명학자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전 시대에 뭐 공자님서부터 뭐 누구나 다 확인했던 바거든요. 그 알미 주는 그 즐거움보다 이제 더 강렬한 거는 사실 우주 안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랑도 내가 어떤 타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아주 낯선 체험 속에서 이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과정, 이거랑 저는 명백히 이제 같이 결합돼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사랑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심각한 경우는 이제 성형 수술도 하고 좋은 옷을 사입고 춤을 배우고 노래를 잘하고 멋있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한 인문학자께서는 사랑을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근데 단순하게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 체험에서 나온 깊숙한 얘기여서 마음속에 가치들, 자신의 위치가 부모 세대가 됐건 또는 젊은 세대가 됐건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고전평론가이신 고미숙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사랑에 관한 대화, 호모 에로스라는 책을 바탕으로 직접 쓰신 이 책을 바탕으로 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차피 이 책 얘기로 한 시간이 끌어져 왔으니 이 책 안에 한 대목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 사랑에 관한 지도를 그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똑같았다.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사랑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너무 두려워요.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더 외롭게 될까봐요. 외로움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외로움을 낳고 대부분 다 이 지독한 사슬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다른 문제에 관해선 그토록 지적이고 명철한 이들도 사랑과 성이라는 문제 앞에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몰라 했다. 영화 와호장룡의 마지막 장면, 리무바이가 죽자 수련은 용에게 무당산으로 가라고 일러준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건대 앞으로는 내 자신한테 진실하게 살아. 무당산 위에 오른 용은 자신을 사랑하는 호에게 진심 어린 소원을 빌라고 한 뒤 산 아래로 몸을 던진다. 백척간두 진일보. 그렇다. 진실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건 단 한 걸음이다. 사랑에 관한 오만과 편견, 자의식을 둘러싼 망상의 그물망을 벗어나 한 걸음, 단 한 걸음만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백척간두 진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두려움 없이.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백척간두 진일보군요. 네. 사랑의 오늘 테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참 어렵고 그 사랑이 훼손돼 가는 것 같고 고미숙 박사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삼아 좀 뭐 그냥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는 힘을 받기를 바라는 이제 제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가두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 사랑이 거절당하든 배신을 당하든 또는 어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건 간에 한 걸음 내디뎌서 자기 존재를 온전히 긍정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사랑의 승리가 아닐까. 그런 사랑의 지도를 그려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겠군요. 네네. 사랑이야말로 자기를 알아가고 또 자기 삶을 긍정하고 자기의 세계를 이렇게 정말 큰 비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화 전혀 에로틱하지 않았습니다만 온갖 문제를 생각해 볼 기회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전학자 고미숙 박사와 더불어서 사랑에 관한 담론을 나눴습니다. 고매한 철학적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존재하는 관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이 점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미숙 박사가 쓴 저산에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얘기 속에서는 살짝 비껴갔습니다만 사랑을 하는 한 방법론의 하나로 많이 걷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또 더불어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전거 타기는 요즘에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이제 대도시들이 길도 정비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전거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그 속도를 통해서 보는 풍경은 또 이전에 보던 풍경과 다른 풍경으로 보입니다. 걷는 것과 자동차를 탔을 때 본 것과는 상당히 다른 풍경이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전거 타기처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한 형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각이 열리고 또 교감을 할 수 있는 한 방법론이고 길입니다. 고미숙 박사가 재현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내 몸과 내 몸의 확인과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사랑을 하기, 그 방법으로서 자전거 타기, 올 봄과 더불어서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